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알고란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는 좀 좋은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하셨는데 이번 주는 살짝 예고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걸 좋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좀 시작해 애매한 보죠. 뉴스입니다. 네, 네네. 일단 날이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첫 번째 소식도 그러게요. 어떻게 반응을 하셔야 되나 하는 생각이 조금 저도 드네요. 국민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인가 소진된다. 뭐 젊은 층 국민연금 안 내겠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왔었는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드디어 개혁 이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일하는 동안 더 내고 노후에 더 받자. 이 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네, 이 국민연금 개혁안, 이게 마지막에 국민연금 개혁한 게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2007년입니다. 그 이후에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만약에 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네. 이게 사실 그간의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18년 만에야 드디어 되는 이유는 뭐냐? 그만큼 이해관계자가 상당히 얽힌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너무 이제 다양한 연령별로도 그렇고 계층별로도 그렇고 이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하느냐에 따라서 내 손해가 이익이 달린 문제라서요. 네네. 이렇게 오래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르면 오늘 20일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예정인데요. 예정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아직 합의를 못 이룬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뤄질 수 있는데 예정대로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제가 아까 모수개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에 내는 돈을 정하는 보험료율과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 대체율, 요걸 바꾸는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바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는 돈은 얼마냐? 지금 9%입니다. 근데 요거를 13%로 올리겠다라고 했고요. 네. 요 올리는 거는 일찌감치 합의를 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보험료율 같은 경우를 보자면 처음 시작할 때는 3%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 보면요. 진짜 낸 돈은 없는데 별로 없는데 정말 많이 받아가시거든요. 그게 그분들이 뭐 꼼수를 쓴 게 아니라요. 애초에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93년에 높여서 6%, 98년에 9% 올라서 27년간 내는 돈은 유지가 됐던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13%로 이제 올려야 된다라고 여야 합의가 일찌감치 이루어졌지만 네. 소득 대출, 그러니까 받는 걸 얼마로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았습니다. 네. 지금이 40%거든요. 네. 그런데 21대 국회부터 더불어민주당, 야당은 44%를 주장했고요.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3%로 잠정 합의를 했고요. 네. 야, 1%포인트 차이인데 뭐 이렇게 난리냐라고 보실 텐데요. 이 1%포인트 차이가 정말 나중에 국민연금 그 기금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1% 차이를 두고서 여야가 대립을 한 겁니다. 네. 이 43%라는 숫자를 보자면요. 지난해 9월에 정부가 제시한 게 42%입니다. 그거보다는 1%포인트 높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21대 국회 당시 연금특위 공론화에서 시민이 정한 게 50%입니다. 그거보다는 낮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야가 합의한 그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그냥 단순하게 말하자면요. 더 내고 더 받는 겁니다. 이 개혁안이 통과가 되면 2007년 이후에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에 세 번째로 이루어진 연금개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금 수익률이 4.5%다. 다행히 최근에는 우리 국민연금 기금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내주고 있긴 한데 그냥 그 보수적으로 4.5%를 가정했을 때 기금 소진 연도가 현재는 2055년입니다. 요거 2064년으로 9년이 연장됩니다. 결국은 생명 연장이네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정확한 이게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를 해결했다. 뭐 유레카 이게 아니라 생명 연장 수준이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내가 내겠어?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새 연금 개혁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방금 말씀 주신 그만큼의 연금액 보험료를 더 내야 되고 나중에는 그만큼의 연금액을 더 받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퍼센트로 들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더 받게 되는지.
지금 통계청의 평균 소득 수준을 보니까 대충 한 월 309만 원 정도거든요.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입하는 평균 소득 수준 월 309만 원 가입자의 경우에 네. 보험료는 지금보다 월 12만 원, 절반 회사 부담입니다. 네. 늘어나고요. 수급 연령 도달한 후에 첫 해 급여가 월 9만 원이 늘어납니다. 우와. 이 가입 기간 40년, 수급 기간 25년을 가정하면 내는 돈은 지금보다 5천만 원이 늘어나고요. 받는 돈은 2천만 원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러면 절반 회사 부담을 안 하게 되는 사람들은 아유, 네, 지역 가입자는 네. 조금 더 부담이 오겠죠. 네. 엄청나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국민연금 개혁은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아까 생명연장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너무 적합한 표현 같아요. 보험료를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 43% 적용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금 소진 시점이요. 딱 9년 미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야말로 생명연장입니다. 네. 제가 앞서서 이 소득 대체율 말씀드릴 때요. 보험료율하고 모수개혁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생명연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잘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큰 대수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연금에 대한 모든 전문가들의 입장인데요. 네. 이게 바로 구조개혁입니다. 구조개혁을 모수개혁과 함께 병행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모수개혁한 거는 그냥 첫 단추 정도 꿰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그 생명연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야 간 합의를 해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이게 어느 정도 됐는데 이 구조개혁은 사실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 구조개혁은 말 그대로 이 숫자 바꾸는 거 아니고요.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이 다층적 소득보장 체계 안에서 이 제도 간의 연계를 통해서 개혁을 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특히 이제 가장 핵심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자동 조정 장치인데요. 네. 이거 도입을 두고서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합니다. 굉장히 쟁점이 됐었는데 이 자동 조정 장치가 정확히 뭔지가 또 궁금하다 하는 분들 많으세요. 네, 이 자동 조정 장치는요, 이 세대별 인구 비율, 기대 여명, 경제 상황 등에 따라서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중에요, 24개국이 운영 중에 있고요. 네. 물가, 임금, GDP 등에도 연동할 수 있고요. 뭐 2개 이상 복합으로 연동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수를 산출해서 자동으로 이게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건데요. 네. 자동 조정 장치라고 하는 것의 기본 개념이 뭐냐면, 아니 그럼 도대체 자동으로 조정해서 뭘 달성하려는 거냐?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 자동 장치의 의미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동 조정 장치가 달성하려는 목적은 국민 개개인이 연금을 받아서 노후를 얼마나 편안하게 누릴 것인가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요. 목적은 이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성입니다. 기금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요. 이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되면 대체로 연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네요. 이게 왜냐면요. 쉽게 말해서 기금이 바닥이 나지 않으려면 내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타가는 사람보다. 근데 우리 인구 구조를 봤을 때 과연 내는 사람이 앞으로 더 많아질까요? 타가는 사람이 더 많아질까요? 역피라미드죠. 네, 너무 분명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이 되면 당연하게도 아마 소득 대체율이나 쉽게 말해서 받아가는 돈이 떨어질 것이 너무도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자동 조정 장치가 달성하려는 목적,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이건 달성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이 되면 네. 이 모수개혁을 통해서 9년만 미룬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기금 고갈 시점이 훨씬 더 뒤로 미뤄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걸 지난해 9월에 내놓을 때 만약에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그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2036년에 자동 조정 장치를 발동합니다. 그럼 기금 소진이 2088년으로 늦춰진다라는 예상을 내놨어요. 말씀드린 대로 자동 조정 장치는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한 거기 때문에 네. 내 개인 입장에서 받아가는 돈은 국민연금액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요걸 두고서 정부와 여당은요,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그 큰 대의 목표죠. 이걸 위해서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수개혁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년밖에 늦추지 못해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자동 조정 장치 필수다라는 입장이고요. 야당은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야당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노동 시민단체 입장을 많이 대변하잖아요. 그런데 노동단체나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기에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되는 건 사실상 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말하는 건 자동 삭감 장치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야당도 조금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첫 발을 뗐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모수개혁에 합의했어도 구조개혁을 논의할 이 특위 구성 자체도 아직까지도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금개혁이 완수되기까지는 과제들이 훨씬 더 많이 남은 상태이긴 합니다. 첫 발 떼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두 번째 발도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네. 자,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홈플러스 둘러싼 논란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 파트너스가 책임을 회피한다라는 비판 많이 받아왔고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 결제대금 지연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논란 많았습니다. 근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 책임지겠다, 사죄 출연하겠다. 네. 그동안 MBK가요 책임론이 막 나왔을 때, 야 우리가 그 뭐 사제 출연 그 김병주 회장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그 일반 재벌들 사례를 앞서 보시면요, 뭐 예전에 이제 태영건설 같은 때도 보시면 그렇고 경영 실패잖아요. 네.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주주가 사제 출연을 해서 이른바 고통을 분담하는 게 지금까지 약간 일종의 관례 비슷하게 돼 있었어요. 네네.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거였는데 그 경영 실패 책임에 대해서 MBK는 홈플러스에서 10년간 받은 돈은 제로다라고 우리가 경영 실패해서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 말이 또 맞기도 한 게 이건 사모펀드잖아요. 네. 때문에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제 출연 말도 안 된다. 우리 뭐 안 하겠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갑자기 입장이 좀 선회했어요. 어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MBK 파트너스가요. 네. 홈플러스 대주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 김병주 회장은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얼마를 내놓겠다는 거야? 라는 구체적인 사제 출연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홈플러스 측은요, 소상공인 거래처에 지급돼야 할 금액이 파악되는 대로 출연 규모, 지원 방안 구체화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이 사실 그 지난 4일에 홈플러스가 돌연 법정관리 신청했잖아요. 네. 이 협력업체들 사이에선 정산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 맞아요.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실 회생계약 안에 채권자들이 합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최대 주주가 자구 노력 없이 채무 탕감만 노리고 회생 절차 신청했다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회에서 증인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개시가 됐고요. 노플러스 노조는 이제 반발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비판론이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못해서 사제 출연 내놓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예상들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책임질 필요 없다라고 회피를 하는 분위기였어요. 뭔가 계기가 있어서 태도를 바꾼 거 아니냐. 사실 법적으로 말하자면 MBK 말대로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펀드가 경영을 잘해서 이걸 비싼 값에 되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경영을 잘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마 극심한 회사가 직면한 평판 위기를 감안해서 사제 출연한 거 아니냐, 이걸 승비수로 띄운 거 아니냐라는 관측인데요. 네.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채권단과의 합의 분위기 조성입니다. 이 법정관리 신청했다는 건, 회생관리 신청했다는 건 뭐냐라고 보자면요, 여러 가지 그 빚을 진 채권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채권단들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채권 규모 이렇게 좀 깎아주는 대신에 나머지 돈은 좀 잘 갚아줄게. 그러니까 채권단과 합의를 해서 진 빚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다라고 하면 그걸 좀 깎아줘. 이자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뭐 돈을 빌릴 때 7%로 이자를 내왔다면 야 이자까지 어떻게 우리가 갚겠니? 이자는 제로 해주고 원금만 갚을게.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채권단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MBK가 아니 뭔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제대로 빚을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이 뭔가 법정 관리를 그 급작스럽게 신청하면서 우리 이자 떼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회생관리안이 법원에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채권자들과 합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MBK의 태도를 보니까 아니 이거 뭐 경영 경상화를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채권단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합의해 줘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 MBK와 홈플러스는 오는 6월 3일까지 법원에 제출한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되고요. 법원에다가 네. 이후 채권단의 최종 재가를 받아야 됩니다. 음. 그런데 이 채권단이 합의를 해야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 보면 채권단이 합의를 안 해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김병주 회장이 사죄 출연까지 하면서 우리도 이제 노력했어. 라고 이제 채권단 측에다가 사인을 보내면 채권단도 그래 한번 고려해 볼게. 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채권단이 보기에 김병주 회장의 사죄 출연은 이른바 홈플러스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죄 출연한 거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 두 번째는 한국에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홈플러스 같은 경우가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B2C 업체잖아요. 국내 2위 대형마트입니다. 직원만 1만 9천 명이에요. 간접 고용 1년까지 하면 3만 명이 넘습니다. 맞아요. 이 마트 노동자 지역사회 고객, 이거 서민 생활에 미친 여파가 워낙 큽니다. 게다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가 망해서 실직당한 사람이 먼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의 얘기일 수도 있고요. 내 얘기일 그렇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MBK를 향한 도덕적 질타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한국에서 계속 사업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 그 MBK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CJ 측의 바이오 사업부 인수 한 3조 원에서 5조 원 규모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고려아엔 경영권 분쟁이 붙었습니다. 맞아요. 네. 이 경우에 야, 이 MBK 이런 애들한테 이거 파는 게 말이 되냐? 라는 여론이 나오면 사실 MBK도 이 여러 가지 M&A 사업이나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평판을 올려야지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 회장의 사대 출연이라는 극단적인 처방까지 나오지 않았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사죄 출연하겠다라는 걸로 홈플러스 이제 괜찮은 거야? 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괜찮은 거예요? 사실 이게 그냥 어쨌든 당장 현금이 부족하잖아요. 홈플러스가. 네. 담비 같은 조처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직영이 2만 명이고요. 협력업체 포함하면은 뭐 10만 명 노동자쯤 된다라고 해요. 월급이 제때 지급될지 일자리 될지 않을지 뭐 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뭔가 불안한데 이런 상황에서 사죄 출연한다니까 한숨은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업계 관계자 얘기를 전해드리자면요. 네. MBK와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를 손전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는 의지가 있다면 1조 원은 내놔야 밀린 대금 해결하고 고용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홈플러스가 운영될 수 있을 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죄 출연으로 일단은 사죄 출연한다라는 것으로 급한 거는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뭔가 기대가 되지만 아직 규모는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규모가 한 1조쯤은 내놔야지 이제 홈플러스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건데 1조 원. 사실 그 시장에서는 사대 출연 규모 이거 기대만큼 크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이 약간 그 전초가 있는 게요. 홈플러스 마트 노조가 그 사대 출연한다라고 밝히니까 그거 믿을 수가 없다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MBK가 이 마트 노조의 주장인데요. 10년 전에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2년 내에 1조 원을 투자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MBK 입장에서도 홈플러스를 사서 잘 만들어서 기업 가치를 높여야지 되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2년 내에 1조 투자 등을 약속을 했는데 정작 벌어진 건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홈플러스 주요 부동산을 모두 팔아치웠다라는 거죠. 이게 말이 맞는 게요. MBK 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 인수한 이후에 소속 직원과 외주업체 인력을 포함해서 11,000명이나 넘는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네. 인수 당시에는 직접 고용이 2만 6천 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19,000명으로 줄었고요. 이 간접 고용도 8,000명이 이르렀는데 간접 고용은 거의 1,000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약속도 지키지 않았는데 지금 사죄 출연한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게 마트노조 측의 비판의 지점입니다. 일단 정확한 금액, 정확한 뭐 시기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지 이런 논란도 사그라들 것 같네요. MBK 파트너스의 논란 중에 또 하나가 기업 회생 직전까지도 개인 투자자들한테 단기 채권 엄청나게 팔았다. 규모가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거 손실 보시게 생겼어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진짜 해가지고 홈플러스가 살아나게 되면 다시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자면요. 3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회생 신청하기 바로 전날 기준으로 보자면, 홈플러스 기업어음, 그리고 이 카드 대금을 기초로 한 증권이 있거든요. 네. 그거 자산 유동화 전자 단기 사채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카드 대금 기초로 하는 거, 그 단기 사채, 이거 다 합쳐서 단기 채권 판매 잔액이 총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증권사의 지점을 통해서 개인한테 팔린 금액이 2천억이에요. 이야.
그리고 일반 법인한테 판 게 한 3,300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반 법인한테 판 거 있잖아요. 네. 이 법인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엄청 큰 대기업들, 삼성 뭐 이런 LG 뭐 이런 대기업이 아니고요. 기술, 전자, 해운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이 중소기업이 주로 요 단기채가 좀 이자가 높았거든요. 네. 홈플러스 단기채에 투자를 한 거죠. 이자는 조금 더 주는데 사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에이 홈플러스가 망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렇죠. 부동산도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단기채권 대부분은 개인이나 중소기업한테 판매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불안전 판매 아니냐라는 논란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뭐 이렇게 판 건데 기업 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인 지난달에만 총 11차례에 걸쳐서 1,800억 정도를 팔았거든요. 네. 그리고 게다가 지난달 25일에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을 하락을 인지한 이후에도 홈플러스가 우리 신용등급 떨어지겠구나라고 인지한 이후에도 820억 원 규모의 카드 대금 기초 유동환증권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걸 두면 야 홈플러스가 이거 알았는데 자기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도 개인들한테 팔았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뭔가 불안전 판매나 아니면은 이 사기 의혹 등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밝혀진 건 정확히 없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홈플러스 매장을 자산으로 편입한 리츠, 부동산 펀드에서도 아마 개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개인 투자자 피해는 아무래도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가 정말로 이제 약간 사기 의혹이 있는지 자신들의 신용등급이 내려갈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을 찍어서 팔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 불안전 판매를 했다. 만약에 사기이다라고 이게 조사 결과 밝혀지게 된다면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향후에? 아마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소비자보호법이 발행이 됐기 때문에 네. 불안전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도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불안전 판매를 입증한다거나 홈플러스에 사기 의도가 있었다거나 이걸 입증하기는 좀 만만치 않은 부분이라서 쉽지가 않고요. 또 일각에서는 아니 이런 식으로 이게 어쨌든 이 단기 채권에 투자한 이유가 개인이 투자 리스크를 지고 투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벌어지면 어쨌든 다 메워준다는 거냐라는 식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무조건 약간 뭔가 보완해주는, 물어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맞냐라는 비판 여론도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어쨌든 개인이 투자 위험을 지고 투자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뭔가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그 투자 과정에 있어서 불안전 판매나 사기 등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렇죠. 처벌이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도란도란 경제 이슈 시간 고란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